거칠게 숨을 쉬며 단추가 풀어진 셔츠, 위협적이면서도 낮은 목소리. 서다연, 언제까지 순진한 척할 거야? 이 집안에서 외롭게 남은 여자. 내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잖아. 더 이상 천사 코스프레는 그만해. 며느리. 남자가 갈증나면 이런 먹잇감을 그냥 두지 않아. 떨리는 목소리, 눈물 범벅, 찢어진 옷자락을 움켜쥐며. 당신은 내 시아버지예요. 더 이상 나한테 손대지 마세요. 제발. 당신이 가까이 올 때마다 이 집이 감옥이 되는 것 같아요. 숨조차 쉴 수 없게. 입꼬리를 올리며 더 가까이 다가와 속삭이듯. 강민주는 죽었고 이 집엔 서다연 너랑 나뿐이야. 긴 밤마다 내가 떨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내 옆을 지날 때마다 풍기는 그 냄새. 여자로서의 내 몸이 내 머릿속을 좀먹고 있어. 절망적인 눈빛, 벽 쪽으로 밀리며 흐느낌. 그만해요. 전부 참아왔어요. 당신 손길이 내 피부를 훑을 때마다 독사에 물린 것처럼 온몸이 마비되어. 벗어나고 싶었는데 당신은 두려움과 협박으로 나를 가둬놨어요. 목소리 낮게, 더욱 위협적으로. 입 함부로 놀리지 마. 내가 한마디라도 내보이면 서다연 너랑 지원이 인생이 진짜 지옥이 될 거야. 이 집에서 내 말이 곧법이야. 잊지 마. 눈물 흐르며 이를 악물고 절규하듯. 당신이 내 주인인 줄 알아요? 내 몸은 이미 당신 욕망에 짓밟혔지만 내 영혼까지 뺏을 수는 없어. 차라리 죽더라도 강도현 당신을 지옥으로 끌고 갈 거예요. 저녁 여유 없이 평택의 조용한 주택가에서 갑작스럽게 울려 퍼지는 여자의 절규가 있었다. 이런 짐승 같은 노마. 우리 며느리를 어떻게. 목소리의 주인은 57세의 박미정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멱살을 잡고 있었다. 네가 사람 새끼야? 어떻게 이런 일을? 남편 강도현은 셔츠 단추가 몇 개나 떨어진 채로 황급히 뒷걸음질 쳤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바닥에는 28살 며느리 서다연이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얼굴은 눈물과 절망으로 얼룩져 있었다. 다연아, 내가 몰라봐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미정은 며느리를 꼭 껴안으며 함께 오열했다.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남편이 그토록 아꼈던 며느리에게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오늘은 경기 평택시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의 충격적인 사연을 전해드리겠다. 그 전에 무료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만 부탁드리고 싶다. 모두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한다. 3개월 전 이른 봄이었다. 박미정은 매일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3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었다. 남편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준비하는 게 그녀만의 루틴이었다. 어두운 새벽, 부엌에서 들려오는 물 끓는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됐다. 미정은 커피를 내리며 오늘 카페에 올 손님들을 떠올렸다.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는 규모는 작아도 단골이 많았다. 아침마다 들르는 직장인, 점심에 오는 동네 아주머니들. 직접 볶은 원두로 내린 커피와 손수 만든 샌드위치가 일품이라서 동네에서 꽤 유명했다. 남편 도연과 함께 10년 넘게 운영해온 작은 카페였다. 커피 향이 집안에 퍼질 무렵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며느리 다연이 딸 지원을 깨우는 소리였다. 지원아, 일어날 시간이야. 유치원 가야지. 다연의 목소리는 언제나 부드러웠다. 내 살붙이 지원이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면서도 서두르지 않는 여유가 느껴졌다. 미정은 그런 며느리가 정말 고마웠다. 아들을 잃은 뒤에도 집을 떠나지 않고 함께 살아주고 있으니 말이다. 우리 다연이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아들 잃고 혼자 남았는데도 시어머니 모시겠다고. 아들 강민준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어느새 3년. 그때 다연은 25, 지원이는 돌을 갓 지난 아기였다. 보통 그런 상황이면 친정으로 돌아가는 게 당연하지만 다연은 시댁을 떠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열심히 집안일을 도왔고 카페 일도 함께 했다. 다연이 지원이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오면 지원이는 아직 잠이 덜 깬 얼굴로 할머니에게 달려왔다. 할머니, 우리 지원이 일어났구나. 할머니가 우유 타놨어. 미정은 손녀를 무릎에 앉히고 우유를 먹여주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그녀에게는 소중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다연이 조금 달라 보였다.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고 웃는 일도 거의 없었다. 특히 얼굴이 자꾸 어두워졌다. 다연아, 몸이 안 좋아?
요즘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여.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잠을 잘 못 잔 것 같아요. 다현은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어색했다. 미정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지원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준 뒤 다현은 곧바로 카페로 와서 미정을 도왔다. 테이블을 닦고 원두를 정리하고 손님들 주문까지 받았다. 평소라면 일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눴지만 요즘은 다현이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다. 다현이 갑자기 화장실로 뛰어가더니 구토를 시작했다. 다현아, 괜찮아? 미정이 걱정스럽게 화장실 문을 두드렸다. 한참 후에 나온 다현의 얼굴은 창백했다. 체한 것 같아요. 아침에 먹은 게 안 맞았나 봐요. 하지만 미정이 보기에 단순한 소화불량 같지는 않았다. 며느리의 증상이 낯설지 않았던 것이다. 혹시 임신한 게 아닐까? 조심스레 물었을 때 다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갑자기 눈물이 흘렀다. 다현아, 왜 울어? 다현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저었다. 그날 밤 미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며느리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기 때문이다.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다현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없었다. 아직 젊은이 재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지만 왜 말을 하지 않을까? 미정은 뒤척이며 밤을 보냈다. 며느리의 비밀스러운 침묵이 점점 더 불안하게 느껴졌다. 며칠이 지나도 다현의 모습은 더 이상해졌다. 아침마다 입덧을 하면서도 병원에 가자는 말에는 극구 거절했다. 평소라면 건강에 관해 꼼꼼하던 다현이었는데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다현은 매번 같은 대답만 반복했다. 하지만 미정은 며느리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뻔히 보였다. 어느 날 미정은 며느리와 단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현아, 혹시 만나는 사람 있어? 엄마한테는 말해도 돼. 아니에요, 그런 사람 없어요. 다현은 평소답지 않게 격하게 대답했다. 조용하던 며느리가 그렇게 큰 소리 내는 건 처음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다현이 잠꼬대를 하는 소리가 들렸다. 싫어요. 제발 그만해 주세요. 미정은 깜짝 놀라서 며느리 방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다. 다현이 꿈속에서 누군가에게 애원하고 있었다. 무서워요. 제발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 그 말을 듣고 미정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며느리가 누군가에게 위협받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다음날 아침 미정은 남편 도연에게 상의해 보려고 했다. 여보, 우리 다현이 말인데. 뭔 소리야? 다현이가 왜? 도연은 신문을 보며 대충 대답했다. 평소에도 집안일에 별 관심 없는 남편이었다.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병원도 안 가려고 하고 뭔가 이상해? 그래? 그럼 병원 데려가면 되지. 뭐가 이상해? 도연은 여전히 신문에만 집중했다. 미정은 남편의 무관심한 반응에 실망했다. 더 이상 남편과 이야기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 오후 미정은 결심했다. 직접 알아보기로 한 것이다. 인터넷으로 동네 탐정 사무소를 찾아봤다. 처음에는 탐정을 고용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며느리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이틀 후 미정은 용기를 내어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다. 평택 시내 작은 건물 2층, 생각보다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최경호입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미정을 맞이했다. 인상이 푸근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미정은 한동안 말문이 막혔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저희 며느리 이야기인데요. 임신한 것 같아요. 최경호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미정은 용기를 내서 계속 말했다. 아들이 죽은 지 벌써 3년이 됐는데 며느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야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행동이 너무 이상해요. 미정은 다현의 최근 행동을 자세히 설명했다. 병원 가기 거부, 임신 사실에 울음을 터뜨린 것, 잠꼬대로 누군가에게 애원하던 것까지 혹시 누가 그 아이를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건 아닐까요? 정말 무서워요. 말을 내뱉고 나니 더 끔찍한 상상이 머리를 맴돌았다. 최경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메모를 하며 들었다. 며느리분이 평소 어떤 분들과 접촉하시나요? 직장이나 모임 같은 건 거의 없어요? 집과 유치원, 카페, 마트만 다녀요. 아이 때문에 외출도 많이 하네요. 그럼 가능성 있는 인물들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며느리분 동선을 며칠간 확인해 봐야겠어요. 미정은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부탁드릴게요. 우리 다현이 꼭 지켜주세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탐정 최경호가 서다현을 감시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매일 아침 8시 다현은 지원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유치원까지는 걸어서 10분 남짓. 경호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가며 다현의 행동을 관찰했다. 유치원 앞에서 지원을 맡긴 후 다현은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다른 학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누지도 않았다. 집에 도착하면 빨래를 널고 청소를 하고 점심 준비를 했다. 오전 11시쯤에는 시어머니 박미정과 함께 카페로 나가서 일을 도왔다. 카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다현은 묵묵히 주문을 받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했다. 손님들과 대화도 거의 하지 않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전혀 나누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면 집에 돌아가 간단히 식사하고 오후 2시엔 다시 지원을 데리러 유치원에 갔다. 지원과 함께 마트에 들르는 날도 있었지만 필요한 것만 사고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마트에서 만난 동네 사람들과도 인사만 나눴다. 저녁엔 지원과 집에 있거나 가끔 근처 공원에 가서 놀아주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최경호는 다현의 일상이 너무나 단조롭다는 걸 깨달았다. 반복적인 하루, 변화에 없는 일상, 휴대폰 사용도 거의 없었고 통화 기록 역시 대부분 시어머니, 유치원, 마트 정도였다. 문자 메시지도 몇 개 없었고 SNS 계정도 따로 없었다. 며칠 후 경호는 다현이 혼자 나가는 모습을 포착했다. 지원은 유치원에 맡겼고 시어머니는 카페에 있었다. 혹시 무언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며 따라갔으나 다현이 간 곳은 동네 약국이었다. 비타민과 소화제를 사고 약사와 간단히 인사한 후 금방 나왔다. 그 다음엔 아기용품점에 들러 잠깐 구경만 하고 별다른 것 없이 나왔다. 표정도 좋지 않았다. 경호는 다른 방법을 시도했다.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기로 한 것이다. 먼저 유치원 선생님들에게 다현에 대해 물었다. 다현 어머님은 정말 조용하세요. 아이한테는 정성을 다하시지만 다른 학부모와는 거의 교류가 없으세요. 선생님들의 말처럼 1년 넘게 같은 패턴으로 살아왔고 특별한 변화도 이상한 점도 없었다. 마트 직원들도 늘 같은 시간에 와서 필요한 것만 사고 말을 많이 하지 않는 분이라고 했다. 일주일 동안 감시해도 별다른 점을 발견하지 못한 경호는 혹시 놓친 게 있는지 모든 동선, 만나는 사람들, 전화, 카드 사용 내역까지 다시 확인했다. 결과는 똑같았다. 다현은 집, 유치원, 카페, 마트만 오가는 단조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오후에 박미정에게 중간 보고를 했다. 어머님, 일주일 동안 지켜본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의심 가는 행동이 없습니다. 정말 평범한 주부 생활 그 자체입니다. 미정은 실망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럼 우리 다현이가 임신이 아닌 건가요? 아닙니다. 임신은 확실해 보입니다. 아침마다 입덧 증상이 보이니까요. 다만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내기는 어렵겠습니다. 미정은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했다. 좀 더 시간을 주세요. 혹시 주말에 다른 행동을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경호도 포기할 수 없었다. 주말이 되어 경호는 더욱 세심하게 관찰했다. 그러나 주말에도 다현의 일상은 비슷했다. 지원과 공공원에 조금 더 오래 머무르거나 장을 보러 갔고 일요일 오후에는 지원과 함께 근처 교회에 다녀왔다. 교회에서도 예배만 드리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으며 사람들과 특별한 대화는 없었다. 2주일이 지나자 경호는 확신했다. 다현은 정말 외부와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며 살고 있었다. 도대체 왜 그럴까? 단순히 내성적인 성격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경호는 직접적인 감시로는 한계가 있다고 느꼈다. 혹시 집안에서 누군가와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전화나 인터넷으로 연락하는 건 아닐까 확인해 봤지만 별다른 게 없었다. 인터넷도 거의 사용하지 않고 SNS도 없었다. 2주 동안 감시한 결과 다현은 자신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있다는 사실만 확실했다. 임신한 여성이면 산부인과에 가거나 임신 관련 용품을 샀거나 누군가와 상의하기 마련인데 다현은 그런 행동이 전혀 없었다. 임신 사실 자체를 숨기려고 하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경호는 다시 미정에게 연락했다. 어머님, 2주간 관찰한 결과 한 가지 확실한 건 며느리가 누군가를 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피한다고요? 네, 사람들과 접촉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무서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정은 처음 느꼈던 불안한 예감이 맞았음을 깨달았다. 그럼 정말 누가 우리 다현이를 위협하고 있는 건가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상대가 누군지 알아내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경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혹시 집안 사람 중에서 의심스러운 사람은 없나요? 이 질문이 미정의 머릿속에 맴돌았다.
집엔 자신과 남편, 그리고 다연과 지원만 살고 있었다. 특별히 드나드는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말을 듣고 나니 다른 각도로 생각하게 됐다. 혹시 외부에서 다연과 접촉하는 사람 중에 의심스러운 이가 있을까? 그때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다. 아, 마트 청년. 미정은 갑자기 무릎을 쳤다. 동네 마트에서 일하는 27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 정성훈. 그는 1년 전부터 마트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키도 크고 외모도 괜찮아서 동네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꽤 화제가 됐던 인물이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다연이 마트에 갈 때마다 성훈이 다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거는 게 떠올랐다. 어머님, 오늘은 뭐 사러 오셨어요? 할인 상품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다른 손님들에겐 그렇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않았지만 다연이 혼자 오면 꼭 다가가 말을 걸었다. 지원과 함께일 때는 좀 거리를 두었지만 혼자일 때는 추천도 해주고 챙겨주는 모습이 있었다. 며칠 전엔 다연이 마트에서 나오는데 성훈이 따라 나와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보았다. 그때 다연의 표정은 좋지 않았고 빨리 집에 가려고 하는 듯했다. 미정은 혹시 이 청년이 뭔가 관련이 있나 싶어 경호에게 말했다. 탐정님, 한 사람 더 확인해 볼 만한 이가 있어요. 정성훈이라고 마트에서 일하는 청년인데 우리 다연이한테 자꾸 말을 걸고 좀 이상하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요. 경호는 곧바로 흥미를 보였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미정은 그동안 봤던 성훈의 행동을 설명했다. 다음 날부터 경호는 정성훈을 집중 조사하기 시작했다. 마트 사장에게 물었더니 성훈이는 착한 아이예요. 성실하고 일도 잘하지만 내성적이죠. 1년 전에 타지에서 이사 와서 일하고 있어요. 평소엔 별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경호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성훈의 이전 거주지, 경력, 인간관계까지 확인했다. 조사 결과 성훈은 평범한 청년이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이 동네로 온 것뿐이었다. 경호는 직접 마트에 가서 성훈의 행동을 관찰했다. 마침 다연이 장을 보러 오는 날 멀리서 지켜봤다. 과연 성훈이 다연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필요하세요? 정중한 말투였고 다연의 반응은 예의상 대답만 하고 바로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성훈도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았다. 며칠 더 관찰했지만 성훈의 행동은 그냥 젊은 남자가 호감을 보이는 정도였다. 위협적이거나 강압적인 모습은 없었다. 오히려 다연이 거리를 두면 깨끗이 물러나는 편이었다. 경호는 성훈의 사생활도 조사했다. 퇴근 후에는 집에서 게임을 하거나 다만 TV를 보고 주말엔 친구를 만나거나 혼자 영화를 보는 게 다였다. 다연을 스토킹하거나 미행하는 모습은 없었다. 일주일 후 경호는 미정에게 결과를 보고했다. 어머님, 마트 청년 정성훈에 대해 조사해 봤는데요. 의심할 만한 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냥 젊은 남자가 호감을 보인 정도입니다. 미정은 실망스러웠다. 의심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니. 그럼 도대체 누가 우리 다연이를? 경호 역시 답답했다. 3주가 넘게 조사했지만 단서가 없었다. 혹시 다른 가능성은 생각해 보셨나요? 예를 들어 가족 내부에서 일어난 일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경호의 말에 미정은 깜짝 놀랐다. 가족이라니 설마 우리 남편이?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집에는 자신과 남편, 다연과 지원뿐이었다. 설마 우리 남편이 그런 사람이겠어요? 미정은 강하게 부정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엔 불안이 엄습했다. 혹시 정말로 남편일까? 경호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박미정은 잠들 수가 없었다. 남편 강도연이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데 그 모습이 평소와는 달리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정말 남편이 그럴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머릿속 한쪽에서는 끔찍한 상상이 계속 맴돌았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지만 의심이 한번 싹 트자 평소의 작은 행동들까지 자꾸만 떠올랐다. 일주일에 2번씩 점심시간 이후 병원에 다녀온다. 몇 카페를 나서는 도연, 평소엔 병원 검진도 거의 받지 않던 사람이었다. 게다가 집에 들어가는 시간과 다연이 집에 혼자 있는 시간도 겹쳐졌다. 미정은 결국 최경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했다. 탐정님, 혹시 저희 남편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어머님.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며칠간 남편분의 동선도 살펴보겠습니다. 며칠 후 경호는 강도연의 일상을 면밀하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도연은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박미정과 함께 카페에 나갔다. 카페에서는 주로 계산을 담당하고 원두 관리나 간단한 수리를 했다.
점심 전까지는 특별히 이상한 점이 없었다. 하지만 점심 이후 도연은 일주일에 2번꼴로 병원에 간다며 집을 나섰다. 경호가 뒤따라가 보니 실제로 병원에 잠깐 들러 혈압을 재거나 간단한 검진만 받고 금방 나왔다. 그런데 병원에 머무는 시간은 고작 30분 남짓. 그 뒤에는 곧장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기 전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누가 지켜보는지 확인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집에 들어가서 1시간 가까이 머물렀다가 다시 카페로 돌아왔다. 박미정에게는 병원에서 오래 진료를 받았다고 둘러댔다. 경호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다. 그 주 화요일, 도연이 또다시 병원에 간다며 카페를 나섰다. 경호는 이번엔 집 근처에서 좀 더 가까이서 관찰했다. 도연은 병원에 들렀다가 예전과 똑같이 곧장 집으로 갔고 현관문을 열며 오늘은 집에 있구나. 좀 빨리 왔네. 라는 소리를 내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대답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경호는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1시간이 지난 후 도연이 평범한 얼굴로 집에서 나오는 걸 확인했다. 그리고 30분쯤 뒤 다연이 집에서 나와 지원을 데리러 유치원으로 향했다. 그런데 다연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했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해 보였다. 경호는 그 직감적으로 느꼈다. 뭔가 이상해. 분명 저 시간에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날 저녁 경호는 박미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님,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분이 매주 2번씩 점심시간 이후에 집에 들립니다. 미정은 충격에 휩싸였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요. 늘 병원 간다고 했는데 우리는 늘 카페에 같이 있었어요. 병원에는 가시지만 30분 남짓 머물고 나머지 시간은 집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며느리분도 집에 계세요. 미정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두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였다. 경호는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에 남편분이 외출하실 때 뒤따라가 보세요. 그래야 확실히 알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덧붙였다. 미정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직접 의심하며 확인해야 한다는 게 너무나 참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는 미룰 수 없었다. 다연을 지켜야도 한다는 생각이 마음 한가득이었다. 목요일 오후 강도연이 다시 병원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다. 미정은 심장이 미칠 듯이 뛰는 가운데 멀찍이서 남편을 뒤따라갔다. 정말로 도연은 병원에 잠시 들렀다가 곧장 집으로 향했다. 미정은 조심스럽게 집 근처에 다가가 남편이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10분을 더 기다리다가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었다. 온몸이 굳은 듯했다. 거실을 지나 안방 앞 복도에 다다랐을 때 안에서 들리는 남편의 목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렸다. 혼자 사는 과부가 꼬리치는데 어떻게 안 넘어가겠냐. 그 순간 미정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30년을 믿어온 남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것이다. 그 안방에서는 강도연과 서다연이 있었다. 다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옷은 찢어진 채였다. 도연은 셔츠 단추가 떨어진 상태로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로 뒤로 물러섰다. 미정과 도연의 눈이 마주쳤고 다연은 미정을 보며 더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미정은 남편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다. 네가 사람 새끼야? 어떻게 이런 짓을? 도연은 오해야. 이 여자가 먼저 라며 변명하려 했지만 미정은 더는 남편의 말을 들을 수 없었다. 30년간 쌓아온 믿음의 배신감, 며느리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했다. 미정은 남편의 뺨을 세차게 때렸다. 닥쳐, 한마디도 더 하지 마. 도연은 결혼 30년 만에 처음 아내에게 맞아 어안이 벙벙해졌고 다연은 미정의 품에 안겨 눈물만 흘렸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잘못한 건 네가 아니야. 이 짐승 같은 놈이 잘못한 거야. 넌 피해자야. 잠시 뒤 미정은 휴대폰을 꺼내 112에 전화를 걸었다. 경찰서죠? 성폭력 신고합니다. 우리 집에 가해자가 있어요. 강도연은 아내의 행동에 깜짝 놀라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미정은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다. 가족끼리 무슨 가족이야. 우리 며느리를 그런 식으로 해치고도 가족이란 말을 해. 경찰관과의 통화가 끝나고 미정은 다연을 꼭 껴안았다. 이제 괜찮아. 내가 너 지켜줄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연은 그제서야 숨죽여 울었고 방 안엔 오랜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눈물만이 가득했다. 20분 후 경찰이 도착했고 상황을 자세히 듣고 강도연에게 수갑을 채웠다. 그는 마지막까지 억울하다며 소리를 질렀지만 미정은 더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넌 남이야.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렇게 집안에서 가장 믿었던 남편을 직접 신고하는 기막힌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그날 밤 박미정과 서다연은 서로를 꼭 껴안고 오랫동안 울었다. 사건이 있은 지 한 달 후 박미정은 법원에 있었다. 강도연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날이었다. 성폭력, 강제추행, 협박 혐의로 정식 기소가 된 것이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남이 된 거나 마찬가지였다. 어머님, 남편분이 구속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최경호가 조심스럽게 알려줬을 때 미정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슬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다. 이제 다연이가 안전해졌다는 생각이 무엇보다 컸다. 이혼 소송도 예상보다 빨리 진행됐다. 도연이 구속된 상황이라 미정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신청할 수 있었고 변호사는 재산 분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줬다. 카페와 집, 그리고 예금까지 모두 부인께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니까요. 하지만 미정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 재산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우리 다연이랑 지원이랑 평안하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이혼이 확정된 날, 미정은 다연과 지원이에게 말했다. 다연아, 우리 다른 곳으로 이사 가자. 새로 시작하는 거야. 어머니, 저 때문에 이렇게 힘든 일을 겪게 해서 죄송해요. 아니야,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야. 우리 셋이서 잘 살아보자. 새 가족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로 이사를 왔다. 새 집은 비록 투룸이었지만 지원이가 뛰어놀 수 있는 작은 마당이 있었다. 미정은 이 집이 마음에 들었다. 할머니, 새 집에서도 같이 살아요. 지원이가 미정의 손을 잡고 웃으며 말했다. 아이는 새로운 환경에 금세 적응했다. 그래, 우리 지원이 할머니가 평생 같이 살아줄게. 미정은 손녀를 꼭 안아주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워주겠다. 이사 온 제 2주가 지난 어느 날, 미정은 다연과 함께 근처 심리상담센터를 찾았다. 처음 상담을 받는 날, 다연은 너무 긴장한 표정이었다. 어머니, 저 혼자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다연아. 네가 편한 대로 해. 나는 밖에서 기다릴게. 미정은 며느리를 격려해주며 상담실 문 앞에서 조용히 기다렸다. 상담이 끝나고 나온 다연의 얼굴은 전보다 조금 밝아져 있었다. 어때, 다연아? 선생님이 정말 좋으세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앞으로 계속 다녀보고 싶어요. 다행이다. 천천히 치유해 나가자. 그렇게 다연은 일주일에 2번씩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처음엔 자신의 아픔을 말하기 어려워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어갔다. 상담사는 박미정에게도 따로 시간을 내달라고 했다. 어머님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가족으로서 겪은 트라우마가 크실 테니까요. 미정 역시 처음엔 상담이 어색했다. 하지만 전문가와 이야기하며 자신 역시 치유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남편을 믿지 못한 제가 잘못인 것 같아요. 다연이를 더 일찍 지켜줬어야 했는데 그건 어머님 잘못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교묘하게 숨겼기 때문이에요. 상담사의 말에 미정은 조금씩 자책을 덜어낼 수 있었다. 상담을 시작하고 나서 다연의 표정도 점점 밝아졌다. 웃는 일도 늘었고 지원이와 놀아주는 모습도 예전보다 자연스러워졌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다. 다연 뱃속의 아이였다. 미정은 다연과 함께 병원에 가서 임신과 관련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 상담을 받았다. 수술을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더 생각해 보시겠어요? 의사의 질문에 다연은 한참을 망설였다.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미정은 다연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늘 네 곁에 있을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어떤 선택을 하든 서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충분히 강해질 수 있었다. 미정은 손녀 지원이와 며느리 다연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 아이들만큼은 절대 다치게 하지 않겠다. 평생 지켜주겠다. 옛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다.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렇게 박미정, 서다연, 그리고 지원이는 서로에게 기대며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 갔다. 비록 지난 시간은 지울 수 없는 아픔이었지만 서로를 보듬으며 살아가는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있었다. 다연은 주기적으로 상담을 받으며 자신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다. 박미정은 카페 일을 정리하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조용한 동네에서 지원이와 함께 산책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됐다. 지원이도 점차 밝은 미소를 되찾았다. 어느 날 지원이가 말했다. 할머니, 우리 진짜 가족 맞지? 미정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우리 영원히 가족이야. 세 사람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
서로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다. 새로운 일상을 맞이한 후 박미정은 자신의 경험을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에게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어떤 절망도 끝은 아니에요. 누군가 곁에 있다면, 그리고 용기를 낸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전하고 싶었다. 사건 이후 미정은 여성 심리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상담사 선생님과 함께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했다. 다연도 조금씩 세상과 소통하며 자신만의 삶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이제 그들은 서로를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날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는 정말 괜찮아. 우리 모두 행복해질 수 있어.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란다. 오늘의 사연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린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와 용기를 나누는 힘이 된다. 혹시 비슷한 아픔을 겪으셨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달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소중히 듣겠다. 모두의 앞날에 평안과 희망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